자, 4페이지 13번 손해평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다 미래의 손해평가사분들이잖아요. 1번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11조 2에 따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밑줄 칠게요.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우리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시험을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평가인 누가 위촉한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한다. 굳이 급을 나누자면은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가 좀 더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높은 클래스입니다. 그런다고 손해평가인이 좀 떨어지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손해평가사는 시험 막 보고 나서 교육 받잖아요. 실무 교육 받고 현장 투입되면은 2등병이랑 똑같아요. 2등병. 근데 이 손해평가인 분들은 이미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의 그 경험치를 따라가려면은 손해평가사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평가인 분들도 손해평가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시험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라 했는데 여기가 손해평가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겁니다. 보험업법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예요. 기출 변형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손해평가사만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이 손해평가인이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사가 아니면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손해평가인은 누가 위촉한다고 했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2번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누가 고시한다고요? 장관이 고시한다고요.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럼 손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보험 가입자가 있고 보험 사업자가 있고 손해평가사가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 목적물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사업자에게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사에게 조사 의뢰를 합니다. 이때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데 뭘 조사하냐? 먼저 사고가 정말 났는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누구의 의뢰를 받아서? 재해보험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조사 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교차 손해평가라는 걸 하는데 3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교차 손해평가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체크해 주시고 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 원래 무슨 필요한 사항만 나오면 다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교차 손해평가는 장관이 정한다는 거. 그리고 동일 대신 다른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교차 손해평가를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가 경북 상주시라고 해볼게요. 우리 상주에는 뭐가 유명하죠? 감이 유명하죠? 제가 상주에 감 피해 조사를 손해평가하러 나갔습니다. 상주시 내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제가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주시 안에서 동일시 내에서 어느 한 지역을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계약자랑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기 마련이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서로 바꿔서 손해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차 손해평가예요. 뭘 위해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시 군구 내에서만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이유는요.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시 군구 내에서만 교차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와서 4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손해평가 요령은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고시하려면 장관님들이 이걸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융위원회 자주 나온다고 했죠. 다른 기관이랑 또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이 금융위원회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아니고 금융위원회예요. 5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이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도 연 2회 아니고 연 1회입니다. 손해평가인의 교육은요. 정기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는데 정기교육은 장관이 하고 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하고 실무교육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한다. 이 손해평가인의 위촉도 재해보험 사업자가 있었죠. 다음 6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7번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웬만한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아까 교차 손해평가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장관이 정한다. 이 두 개도 구분해 주세요. 자, 다음은 5페이지고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손해평가사입니다. 자, 농림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 사람 누구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해수부 장관 아닙니다. 그럼 이 손해평가사 제도는 농림부 장관이 운영을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할까요? 손해평가사 관리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에요. 자격증도 여기서 발급하고요. 교육도 여기서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공부할 거잖아요. 그 2차 시험 수험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만들어요. 사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요. 농금원에서 나온 책을 따라 만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농금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자료실 들어가시면 수험서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거기서 나오니까. 나중에 농금원에서 나온 그 수험서를, 이론서를 질리게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예전엔 업무방법사라고 불렸거든요. 업방 그랬는데 업방 몇 회도 가면 합격한다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업방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론서라고 나왔더라고요. 2차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서 계속 보시고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시면 그냥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아직 1차도 안 봤는데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1차는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5번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손해평가사의 업무는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까지만 손해평가를 합니다. 임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평가 안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까 공부했죠. 피해 사실의 확인, 그리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 피해 접수를 받으면 우리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손해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에 농작물의 가격을 말하고 손해액은 손해를 입은 농작물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사고 당시에 과수원에 사과가 30개가 열려 있었고요. 이때 사과의 가격이 개당 1,000원이라면 전체의 가격은 3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3만 원이 되겠죠. 이 3만 원이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때문에 사과 30개 중에 10개를 못 팔게 됐을 때 1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10,000원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험가액 손해액 너무 쉽죠. 넘어와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 보험가액이랑 손해액입니다. 다음은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1번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부 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도 농림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2번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있죠. 이분들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여기만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장관 아니고 전부 아니고 3번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 부정행위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4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2년 동안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건데 제3항에 따라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요거 말하는 거죠.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한 사람 그리고 11조 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손해평가사가 되고 나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3년 아니고 2년입니다. 5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 수수료, 시험 과목의 면제,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대통령이죠. 6번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7번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17번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자격을 주는 사람도 농림부 장관, 자격을 취소하는 사람도 농림부 장관, 시험을 실시하는 사람도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예요.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 아래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이랑 5번은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1번이랑 5번은 얄짤없다. 바로 취소다 이거예요. 읽어보면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11조의 4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11조의 4 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이거 아까 다 이거죠? 6번, 7번. 그리고 업무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건 한번 반성의 시간을 줬는데 무시하고 손해평가를 한다? 그럼 바로 취소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 취소의 세부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우리는 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만 알아야 할 게 아니라 자격 정지 사유도 알아야 되는데 이따 뒤에 나오거든요. 일단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가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는 아까 5가지였죠. 손해평가사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손해평가사 명의 대여,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 알선한 사람, 업무 정지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한 사람. 여기서 1번이랑 5번은 바로 아웃이었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1번, 5번은 그냥 취소하여야 한다 였어요. 정지사유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요즘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위반했을 때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세 번째는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을 손해평가. 이해관계자는 자기와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자기가 모집한 보험을 손해평가했다. 문제가 있죠. 정지입니다. 네 번째, 자기 또는 자기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의 보험을 손해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정지고요.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시 정지예요. 정지 사유는 총 6가지예요. 자격 취소 사유는 5가지고요. 자격 정지 사유는요.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각각 업무 정지 기간이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써준 거는 이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좀 비교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어떤 경우에 정지되는지 구분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넘어와서 6페이지 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까 정리한 정지 사유에 있었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은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번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9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